2002년 6월 동해안의 한 해변. 마을 결혼식을 올린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험 부부가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33세 남편 박세윤, 30의 아내 정가희.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에서 석경을 보며 사진을 찍었죠.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주인은 그날도 평소처럼 노크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죠.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신혼 부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캐리어는 열려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2개의 휴대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도 카메라도 모든 짐이 그대로였죠. 오직 사람만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과 해경 수백 명이 자원봉사자들이 산과 바다를 뒤졌지만 단서는 없었죠. 목격자도 증거도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갔고 누구도 다시 이 부부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평범하던 어느 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낡은 가죽 가방은 나가 모든 것을 뒤듭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그 가방은 어떻게 중고시장에 흘러 들어간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이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2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박세윤과 정가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33세 박세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30의 정가희는 프리랜서 작가를 꿈꾸며 다음 카페를 운영하던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죠. 박세윤의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동생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해 주며 눈물을 흘렸죠. 간호조 무사로 일하던 언니는 늘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신혼 여행 장소는 정가희가 선택했습니다. 동해안의 한 관광도시였죠. 박세윤은 아내의 선택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정가희는 카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푸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결혼식 사흘 뒤 사람은 2박 3일 일정으로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박세윤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정가희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겼죠. 카페의 신혼 여행기를 연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정가희는 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해변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운영하는 아담한 숙소였죠. 민박집 주인은 젊은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방은 2층 모퉁이 방이었고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세윤은 짐을 풀며 아내에게 물었죠. 마음에 드냐고. 정가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6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기에는 충분했죠. 정가인은 카메라로 석양을 담았고 박세윤은 아내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셀카를 찍었죠. 배경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잔잔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경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정가인이는 노트북을 열어 카페에 사진을 올렸죠. 제목은 새로운 시작 바다와 함께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은 더 멋진 하루가 될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정가희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죠. 민박집 주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에는 짐가방과 휴대폰,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민박집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2시간 이상이 지난 뒤였죠. 황금 시간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신고를 받고 30분 뒤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먼저 방을 살펴봤죠. 여행용 캐리어 2개가 정리되지 않은 채에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정가희의 노트북은 켜진 상태였지만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죠. 박세윤의 지갑에는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2002년 당시에도 외출할 때 휴대폰을 두고 나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형사는 민박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냐고. 주인은 고개를 저었죠. 저녁 9시경에 부부가 돌아오는 것을 봤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대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해변과 인근 방파제 숲길까지 뒤졌죠. 잠수부들이 바다에 투입됐고 경찰견이 동원되어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수색 이틀째 경찰은 주변 상점과 식당을 돌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변 근처 편의점 주인이 중요한 증언을 했죠. 실종 전날 밤 8시경 박세윤이 음료수를 사러 왔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CCTV에는 박세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평범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콜라 2캔과 과자를 샀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좋은 저녁 되세요라고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박세윤의 마지막 목격 장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민박집까지는 도보로 5분 거렸죠. 하지만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있는 것마저도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가희의 흔적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게시물은 실종. 전날 밤 9시 15분에 올라온 것이었죠. 사진 4장과 짧은 글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대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몇 개 달려 있었죠. 수색. 사흘째 한 관광객이 제보를 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10시경 방파제 근처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죠. 목소리가 꽤 컸고 여자가 우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냥 연인들의 싸움이려니 하고 지나쳤다고 했죠. 경찰은 즉시 방파제를 다시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 미스터리 실종. 흔적 없이 사라진 두 사람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전국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에서 비슷한 부부를 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부산행 기차에서 봤다고 했죠. 하지만 확인 결과 오인이었습니다. 박세윤의 회사 동료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죠. 최근 박세윤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고 야근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정가희의 친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원래는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름으로 앞당겼다고 했죠. 신혼 여행 장소도 처음에는 제주도였는데 동해안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가희는 그저 바다가 보고 싶다고만 했다고 하죠. 수색은 한 달 넘게 계속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죠. 자살, 타살, 실종, 도피.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자 여론이 뒤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추측 기사를 쏟아냈죠. 신혼부 차자극 의혹, 보험금 노인, 실종 연극, 불륜과 도피, 그 진실은 같은 제목들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특히 한 주간지는 박세윤의 회사 동료와의 인터뷰를 대서 특혜했습니다. 동료는 박세윤이 결혼 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증언했죠. 약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잘못된 투자로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가희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고 했죠. 정가희 쪽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 친구가 언론에 나타났죠. 정가희가 결혼 2달 전에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고 전화통화만 잠깐 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불안해 보였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박세윤의 주식 계좌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손실이 있었지만 3천만 원은 과장된 금액이었죠. 실제로는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정가희의 전 남자친구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통화 시간은 3분도 안 됐고 정가희 쪽에서 먼저 끊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소문은 계속 퍼져 나왔습니다. 민박집 주인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일본 네티즌들은 주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젊은 부부를 해쳤을 거라는 황당한 추측까지 나왔죠. 민박집 주인은 결국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분노했습니다. 박세윤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제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정가희의 언니도 카페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결혼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적었죠. 신혼여행 가방을 사러 같이 쇼핑을 갔던 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죽 가방을 고르면서 언니 이거 어때? 세윤 씨도 좋아할까? 라고 물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은 쉬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없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경찰도 수사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실종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지만 양과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특히 정가희의 언니는 매주 주말마다 동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해변과 시장 터미널을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죠. 혹시 사람들을 본 적 있냐고. 박세윤의 어머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조용한 여성이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 변했죠.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2003년 겨울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2시경 해변에서 500m 떨어진 야산 입구에서 승용차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검은색 승용차였고 불이 꺼진 채 정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직접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야산 주변 주민들을 만나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죠. 2004년 여름 박세윤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절 중이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이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죠.
정가희의 어머니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죠. 딸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정가희의 언니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죠. 탐정은 석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실종 당시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전날 정가희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는데 발신자 번호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공중전화도 아니고 그냥 번호 자체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50초 정도였고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고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실종 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새로운 실종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언론의 관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 파일 속에서도 박세윤과 정가희의 사건은 미제 사건, 서류, 더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여전히 매달 한 번씩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단지를 돌리지 않았죠. 그저 동생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해변을 걸으며 혼자 기도했습니다. 민박집은 이미 다른 건물로 바뀌어 있었고 주인 노인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세윤의 부모님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계속 악화됐고 도시 생활이 힘들어졌죠.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 놓았습니다. 돌아올 때 배고플까 봐 걱정이라고 했죠. 이웃들은 안쓰러워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미스터리 실종 사건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제작진은 당시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증언들이 더 모호해졌죠. 프로그램에 출연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계획적인 실종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했죠. 바다에 빠졌다면 며칠 내에 떠올랐을 테고 산에서 조한됐다면 흔적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2010년 정가희의 어머니가 기자 회견을 여봤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살아있든 죽었든 알고 싶습니다라고 울먹였죠. 하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잊어버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의 말 정가희 친구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에 정가희가 물었다는 것이었죠.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2011년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박세윤의 어머니와 정가희의 언니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꼭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졌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죠. 2012년 가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점심 시간에 습관처럼 중고 거래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죠.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 휴게실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낡은 가죽 가방, 갈색 빛이 발행용 가방이었죠. 판매자가 올린 사진은 흐릿했지만 가방의 모양과 디자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가희와 함께 명동에서 샀던 바로 그 가방처럼 보였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가방 안쪽 사진도 있었습니다. 낡은 안감이 찢어진 부분, 작은 주머니의 위치. 모든 것이 일치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방 안쪽 모서리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는 잘 안 보였지만 분명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대학원생이었죠. 서울 외곽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죠. 카페에서 만난 판매자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방을 건네받은 정가희의 언니는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볼펜으로 작게 새겨진 글씨. 세율랜드 가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정가희가 직접 쓴 글씨체였죠.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방을 어디서 구했냐고. 청년은 5년 전쯤 벼룩시장에서 샀다고 했죠. 정확한 장소는 기억 안 나지만 서울 근교였다고 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고 물으니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모래가 조금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은 버렸고 모래는 털어냈다고 했죠. 정가희의 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첫 번째 물증이었죠. 경찰은 가방을 압수하고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지문 채취, DNA 검사, 모래 성분 분석까지 가능한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가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정가희의 지문이 검출됐죠. 또한 미세하게 남아있던 모래는 동해안 지역의 모래와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단서는 없었죠. 경찰은 판매자를 다시 조사했지만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통과했죠. 벼룩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녔지만 5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론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실종 부부의 가방. 미스터리는 계속된다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가방이 어떻게 중고 시장까지 흘러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 발견 소식의 양과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세윤의 어머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죠. 경찰서에서 가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낡고 바랜 가죽 가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 물건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수사팀을 다시 꾸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들은 서류로만 사건을 파악해야 했죠. 수사는 가방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데 집중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죠. 전국의 중고품 시장과 벼룩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기록에 없어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손잡이 부분에서 미량의 석회 성분이 검출된 것이었죠. 동해안 지역에는 석회암 지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방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전문가들은 강원도 내륙 지역이나 충청도 일부 지역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동생의 카페를 다시 사이 뒤졌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한 달 전에 쓴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계획적 실종을 다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가희의 언니는 달랐죠. 동생은 원래 감상적인 글을 자주 썼고 이런 표현은 문학적 수사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13년 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충청도의 한 폐광 근처에서 비슷한 부부를 봤다는 것이었죠. 2003년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여자는 짧은 머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기억이 너무 흐릿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방이라는 물증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무만 남겼죠. 왜 가방만 나타났을까? 누가 중고시장에 팔았을까? 두 사람은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 경찰은 결국 수사를 다시 축소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박세윤과 정가희가 사라진 지 23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있다면 박세윤은 56세, 정가인이는 53세가 되었을 아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박세윤은 아버지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고 하죠. 어머니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의 증상이 시작됐지만 아들의 실종 사실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묻곤 하죠. 오늘은 세윤이 소식 없니라고. 정가희의 부모님도 많이 늙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죠. 정가희 언니만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생의 사건을 알리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동해안의 그 해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고층 리조트들이 들어섰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가 됐죠. 해변 한쪽 구석 작은 벤치 하나만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세윤 전과의 실종 장소라는 작은 명패가 달린 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가끔 누군가 꽃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고 모래사장은 매일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경찰 창고 한 구석에는 증거품 상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가희의 가방과 당시 수사 기록들이 들어있죠. 미제 사건 파일에는 장기 실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없지만 사실상 수사는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가희의 언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더 잔인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의사회는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미스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더 나은 수색, 시스템, 더 체계적인 수사 방법,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박세윤과 정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